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늘 열정이 넘치고 늘 바쁜 이런 모습입니다만 요즘 며칠 동안 여기저기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몹시 바쁘신 어제 사적으로 저녁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방송은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자, 고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그렇지 아무래도 윤일병 그 사건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많이 바쁘시죠? 예, 윤일병 사건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난 주서부터 오늘까지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기자들로부터 연락도 있었지만 네. 또 그 군에서 네. 같은 사연으로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아이도 억울하다는 이제 민원과 진정을 내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저희랑 같이 군 사망 사고로 목숨을 잃은 네. 그 부모님들이 그 연락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뭐냐면 참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 윤일병 부모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차라리 윤일병이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요? 윤일병이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게 죽었지만 네. 그래도 윤일병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예, 그 사연이라도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냐. 네네. 근데 만약 윤일병이 그렇게 맞아서 죽지 않고 네.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해갖고 목 매달아 죽었다면 아마 국방부는 이 죽음을 또다시 그냥 자살로 처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네. 그 자기 아이들은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네.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게 끊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가슴이 아픈 얘기군요. 예. 그래서 내일 그 8월 6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전국의 군 유족분들이 네네. 다 같이 국방부 앞으로 가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군폭력 규탄 및 그 군에서 사망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예. 그러한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저도 지금 막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후기 좀 부탁드리고요. 많이 또 지금 뭐 준비한 것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KSC 2545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봤습니다. 고상만 조사관님 약간의 뒷얘기 부탁드려요라고 하시네요. 네. 그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봐줘서 그런지 그 담당 PD가 네. 예, 저한테 고맙다고 예, 그 8월 2일 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한다고 이제 해서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서 그런지 평상시에 한 5% 정도 시청률이 나왔는데 8%가 나와서 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PD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게 우리가 일회용 방송 하지 말자. 네.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지적 호기심과 궁금함을 충족시키는 방송이 아니라 이 건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권리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님 두 분하고 같이 네네. 지금 치밀하게 다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김신혜 사건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원래 2주라 그랬습니다만 아까 여쭤보니까 3부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장준하 선생 네. 예,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네네. 내용이 도저히 2부로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아예 천천히- 그냥 3부로 예, 천천히 해주세요. 예.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먼저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2014년 8월 17일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다다음 주 일요일인데 이날 2014년 8월 17일은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3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75년이었으니까요. 예, 75년 8월 17일 날 네.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됐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3부작으로 장준하 선생님 특집 네.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편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준하 선생님의 일생 중에서 광복군과 또 유신 정권 하에서 박정희와 그 싸웠던 과정, 네. 그 유신을 선포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신 정권 하에서 싸웠던 민주투사 네. 장준하, 그리고 유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장준하 선생이 치열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인지, 그리고 3부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3월에 예. 법의학적 감정을 통해서 드러난 장준하 선생님의 진짜 의혹이 무엇이고 밝혀야 될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학도병 시절부터, 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1918년 8월 27일 날 네.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예. 평안북도 의주. 예. 평안북도 의주에서 아버지 장석인님과 네. 어머니 김경문님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1943년도 26살이 되던 해에 네. 그 당시 자신이 가르치던 소학교의 제자였던 김희숙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김희숙 여사하고 장준하 선생님이 결혼하게 된 과정에는 굉장히 애틋한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예. 그리고 이 사연이 네. 이후 장준하 선생의 일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네. 때는 일제 패망이 다가오던 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의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는데 네. 사실 이때 장준하 선생은 학도병 징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준하 선생이 학도병으로 징집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김희숙 여사하고의 사랑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장준하 선생이 바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장준하 선생도 일본군으로 자진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니 그도 박정희처럼 만주군관학교 지원해서 간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식의 그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내막을 모르고 있거나 네. 또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처음 김희숙 여사 부인과 이제 부인이 된 김희숙 여사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건 1941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당시 정주에 위치한 신안소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였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예, 예전에 예. 홍경래가 입성을 했었던 농성을 했었던 예, 예, 그런 예. 정주성이 있는 정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 학교의 제자 중에 김희숙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유난히 똑똑하고 네. 굉장히 싹싹했다고 해요. 네. 지금도 제가 어머니를 1년에 두어 번씩 뵙는데 네. 여전히 참 단아한 예. 인상이시고 천상 여자라는 단어가 아주 적합한 조선의 여자. 예. 뭐 진짜 아주 어려운 일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단아한 그런 네. 표정이신데 장준하 선생님 역시 이제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유난히 똑똑하고 싹싹했던
김희숙에 대한 제자 김희숙에 대한 그러니까 감정이 남달랐다고 네.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당시에 이 감정이라는 게 남녀 사이에 이런 그 사랑이나 이런 감정은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갖게 되는 네. 그런 신뢰 속에서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러던 두 남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장준하 선생이 그곳 소학교에서 소학교에서 교사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입니다. 아, 예. 1942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후 현해탄을 사이로 두 분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네. 뭐 선생님 뭐 그쪽에선 잘 지내시나요? 어쩌고 뭐 그리고 그래 희수가 너도 잘 있냐?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외로운 유학생 신분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또 선생님이었던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멋진 총각 선생님이었던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김희숙이라고 하는 제자도 굉장히 또 했겠죠, 마음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말기로 치달으면서 일제가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조선의 여인들, 처녀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었죠. 바로 정신대 징발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대 하면 흔히 일본 위안부를 연상하는데 사실은 정신대는 꼭 그것만은 아니었고 군수 공장에 가서 의무적으로 이게 옷을 만들거나 뭐 군복을 만들거나 군수 물자를 만드는 데 동원된 강제 노역이 정신대였어요. 그래서 정신대. 예. 그래서 징용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끌고 가갖고서는 강제 노역을 시켰고 여자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공장과 이런 곳을 들고 가서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네. 장준하 선생 역시 이러한 소문을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일제가 결혼하지 않은 조선의 여인들을 정신대로 징발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제자인 김희숙으로부터 자신도 정신대로 징발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편지로 받게 돼요. 네. 장준하 선생은 이 순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김희숙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자기 내면의 진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인 이 김희숙이 일제히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정신대로 안 가도 되게 신분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네. 김희숙을 지켜주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유부녀를 만드는 거군요. 유부녀죠. 네. 김희숙과 자신이 결혼하면 되는 거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 게 정신대 징발이니까. 그래서 김희숙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때 돌아온다고 할 때 장준하의 일본 유학생 친구들은 다 같이 그 가족들도 다 반대했어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면 안 된다. 너 학병 끌려간다.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에서 귀국을 하게 된다면 김희숙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겠지만 대신 장준하는 징병돼서 사지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다들 반대를 했는데 이러한 반대에도 장준하 선생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스스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김희숙의 이런 정신대 징발 이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을 폄하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은 그가 일본군으로 징병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않고 사실상 스스로 입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이러한 이유로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네요. 예. 말이 안 되죠. 박정희랑 비교하려면은 박정희도 그럼 탈영을 해야지. 예. 걔는 박정희는 탈영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친일파였던 박정희는 자신의 일신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 그렇죠. 만주군관학교를 지원했고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하는 혈서까지 쓰면서 맹세를 했던 그 적극적 주도적 친일파였던 거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 입대를 하는데
이렇게 입대를 하면서부터 사실상 이전까지의 삶은 장준하의 사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본군으로 입대한 그 1944년 1월 20일 이후부터의 삶은 장준하라고 하는 인물이 사적 관계에서 이른바 역사적 인물, 공적 지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 징집돼서 끌려간 날은 정확히 얘기하면 1944년 1월 20일이었고요. 네. 이때는 김희숙 여사하고 결혼을 한 지 불과 14일밖에 안 된 날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신혼생활을 결혼을 하고 1월 6일 날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불과 14일 만인 1월 20일 날, 44년 1월 20일 날 그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대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아내 김희숙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를 남겼냐면 내가 이후에 집에 보내는 편지 끝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면 네. 내가 일본 부대에서 탈영한 것으로 아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세요. 그리고 일본군에 입대를 한 겁니다. 즉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예,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에 입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들어가면 탈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군, 방복군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입대한 1월 20일 날 입대한 후 약 6개월여가 지나가던 1944년 7월 7일 마침내 장준하 선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그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기독교 신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 9장 3절에 내용이 써 있었고 바로 이날 장준하는 마침내 일본 부대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바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병희 형님이 네네. 졸업한 예, 학교. 예. 누구죠? 김준엽 선생. 아, 그렇죠. 네. 고대 훗날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평생의 친구로 알려진 김준엽 총장님 등 모두 4명이었는데 이 김준엽 총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시죠. 그렇죠. 예. 그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국무총리 카드로 사실은 김준엽 총리 이 당시 총장한테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이런지하에 거절하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치하에서 학생들 그 네. 데모하는 학생들 잘 다스리라고 할 때 절대로 그러니까 경찰이 침탈하면 안 되니까 예. 학생들이 농성하는 도서관 앞에 예. 앉아 계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몸으로 막으신 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제 저도 이 그 의문사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장준하 선생님 담당 조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김준엽 총장님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훗날 이제 그래 야 나도 역할을 네. 그 같이 탈영해서 나와서 같이 6,000리 길을 걷고 막 했는데 네. 왜 사람들은 장준하만 기억하고 나는 기억을 안 해주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사람만 많다 이런 푸념을 오래 남은 자의 하셨다고. 오래 살아남은 자의 몫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재밌게 들었었는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김준엽 총장님 등 4명과 함께 이 일본군을 탈출한 장준하 선생님은 이후에 무려 6,000리를 걷거나 또는 배를 타고 중국의 중경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 6,000리면은 6천리면 심리가 4km니까. 그렇죠. 심리가 4km고 100리면 40km. 네. 1,000리면 400km. 46에 24. 예, 2,400km. 2,400km죠. 예. 이 2,400km를 걷거나 또는 배를 타고 중국의 중경을 향해서 가셨는데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렇죠. 바로 중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장준하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경에 가서 만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군에서 탈출한 후 육천리를 걷거나 또는 배를 타는 등의 방식으로 임시정부를 찾아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간 걸렸냐면 무려 5개월 24일이 걸렸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찾아간 날은 1945년 1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고향을 떠난 지 그렇죠. 근 1년 만이군요. 근 1년이죠. 네. 1월 20일 날. 네. 예. 형님 수학과를 나오셨다고 그러셨나요? 아니, 저는 공대예요. 아, 공대요. 하여간 늘 숫자에 강하신 것 같아서. 민감해요. 네. 네. 그래서 1944년 1월 20일 날 일본군에 갔던 장준하 선생님은 그로부터 1년 11일 만에 중경에 가서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에 이제 몸을 담게 되죠. 그때 그 행진하면서 들어갔다면서요? 예, 예. 행진하면서 그렇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참 신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예. 그리고 고생하고 계셨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감격에 겨워서 지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당당하고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네. 정말 청년들이 와서 새 바람을 일으킨 거죠. 네, 지금 네. 보면 이른바 진짜 그 육사 출신 막 생도들 네. 끌어와 넘치는 건강한 생도들이 온 거하고 같은 느낌인데 네. 장준하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제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광복군에 입대해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야. 광복군에 입대해서 소위가 되는데 이렇게 소위가 돼서 첫 번째로 맡게 된 임무는 뭐였냐면 50여 명의 다른 독립군하고 같이 미국 전략 첩보대 OSS. 맞습니다. OSS 제1기 훈련반에 편입이 돼서 네. 정규 군인으로서 처음 광복군이 교육을 받는데 일원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처럼 굉장히 이게 혹독한 훈련 과정인데 뭐 이른바 산악도 막 뛰어다니고 뭐 과학적인 뭐 이런 훈련도 받고 해서 사실은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추후에 포천 약사방에서 실족사에서 네네. 숨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OSS 이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굉장히 민첩했고 네. 우수한 이 훈련을 받았기 네.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당시에 굉장히 고도의 특수훈련이었던 거예요. 백범일지에 보면요. 바로 그 광복군 OSS 훈련시키는 이런 거 보면서 예, 예. 그 미국인 교관들이 예, 예. 아, 우리가 중국인도 가르쳐보고 예, 다 이렇게 예. 해봤는데 와, 이렇게 조선 청년들이 너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그쵸. 매우 흐뭇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네, 그 아주 기록이 뜨거운 나옵니다. 독립운동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열의와 열정을 갖고 스스로가 찾아와서 네. 하신 분들이니까 더 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엄청난 임무가 부여됩니다. 광복군 육군대 그러니까 이때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임시정부에서 다 특진을 시켜줘요. 네, 네. 그래서 소위에서 대위가 됩니다. 예. 대위로 진급을 한 장준하 등 OSS 훈련생들에게 내려진 그 임무가 뭐였냐면 1945년 8월 20일 날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국내 진공작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8월 20일 날 비행기를 타고 직접 조선 땅에 직접 침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 당시 광복군 제2지대장이었던 철기 이범석 장군의 작전 계획에 의하면 4명에서 7명씩을 각각 한 조로 구성을 해서 예. 모두 6개 조로 구성된 광복군 특공대가 네. 지금의 서울인 조선의 경성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에 낙하산을 타고 잔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곧 미군이 일본군을 치기 위해 서해안으로 상륙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입수가 돼 있었는데 우리 광복군이 먼저 조선으로 진입해서 전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옥쇄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예. 그 전원 옥쇄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게 그 4명에서 7명이 그 한 조가 된 그런 700-800개 팀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불과 몇십 명이잖아요. 몇십 명이서 교란을 하면 얼마나 교란을 할 것이며 그렇죠. 전투를 하면 얼마나 전투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으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만 연합군이 먼저 상륙하기 전에
조선 성년들이 먼저 감으로써 전쟁을 우리 손으로 끝냈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거죠. 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형님이 미리 다 해버리셔서. 좀 쉬시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얻으려고 했던 명분은 뭐였냐. 왜 그렇게, 옥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다 목숨을 내던지는 방식의 극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조선의 광복을 우리가 직접 조국의 땅에서 교전을 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방식의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냐,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독립될 나라에서, 외세에게 일정한 외교권과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거죠. 장준환 선생은 유부남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안 그러셨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당시의 임시정부에서는 경인지역 책임자로 장준하를, 네. 그리고 고대 김준엽 총장님은 강원도반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네. 참고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을 남겨놓는다면, 함경도에는 김용주, 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름. 그럼요. 네. 평안도의 강정선, 황해도의 송면수, 네. 전라도의 박훈, 경상도에는 허영일, 충청도에는 정일영이라고 하는 광복군이 네. 총책임자로 그 낙하산을 타고 투입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죠. 한 개 도에 한 팀씩. 그쵸. 1개조씩 4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분들은 바로 그 조의 조장이었던 네, 건데, 네. 우리가 이완용, 송병준 뭐 이런 친일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시기에 이름 없이,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분들처럼 모두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 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기억하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한 독립운동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 수송기, 당시 미군 수송기 한 대, 한 대 분량의 그쵸. 그런 그 병력입니다. 이분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사항전의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장준하에게 투입 배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그 장준하는 이 작전에서 빠져라. 빠져라.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라. 이 사실을 전해드는 장준하가 이범석 장군을 찾아가서 왜 내가 갑자기 작전에서 배제된지를 따졌어요. 네. 이때 이범석 장군이 한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몰살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전쟁을 했다. 조선이 그 광복군이 투입돼서 일본군과 교전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사실상 옥새 투쟁을 한 건데, 옥새 전투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가면 모두가 다 숨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준하가 들어가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차후 독립된 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 크다. 네.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 당신만 빠져나와라. 그리고 다음을 기약해라라고 했는데 널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장준하 선생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자신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를 뜻과 다르게 뺀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은 이 작전에 장준하는 다시 투입이 됩니다. 네. 투입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무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어처구니 없게도 8월 20일 날 침투 계획을 세웠는데 5일 앞선 8월 15일 날 연합군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 버린 거죠. 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백범김구 선생님이 일제가 일본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된 백범김구 선생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우셨던 것이 뭐냐면 일제 패망에 대한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도 같이 있었는데 이는 무엇이었냐면 백범은 조선의 독립을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 이걸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외교적 발언권이 보장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던 거예요. 그건 참 해안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백범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남은 미국이
그리고 북은 소련에 의해 군정이 이루어졌고 신탁 통치가 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잠깐 네. 장준환 선생님께서 생전에 네. 즐겨 부르셨던 노래랑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도 애창곡이 한 곡이 있었대요. 뭐죠? 선마을 선생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 선마을 선생님이 예. 거기에 19살 새색시가 순정을 바쳐. 그러니까 자신과 김희숙 여사의 그 러브 스토리를 그 노래에 투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총각 선생님이 네. 그렇잖아요. 총각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 그 섬마을에는 살고 계시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제자였던 예. 부인을 얻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즐겨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로 문학 소년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됐고, 그래서, 1945년 11월 3일 날, 26년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항일 투쟁을 했던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장준하 선생님은 조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예, 예. 타국당에서 26년 동안 싸우셨어요. 26년간 이제 조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했던 분들이 이제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9월 9일 날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군기가 올라가죠. 네. 9월 9일 날.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미 군정이 실시가 됐고, 그렇게 미 군정이 실시되던 중인 11월 3일 날 그 임시정부가 귀국을 했는데, 이때 돌아와서 장준하 선생님은 잠시 백범 선생님의 비서로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제 자기의 어떤 새로운 길이 언론 사업이었습니다. 네. 장준하 선생님 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영관어는 바로 사상계죠. 네, 사상계. 네, 사상계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시대의 사조를 표방하는 사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그 시대 상황을 담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집합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계는 이러한 역할을 당시에 해 나갔습니다. 네. 사상계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 잡지였는지, 책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상계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가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조사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많이 든 또 시골 촌부 뭐 이런 그 분들을 만나서 장준하 선생님을 여쭤보면 네. 진짜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어허. 예, 아주 시골 촌부에 이걸 알까 싶은 분조차도 사상계의 장준하 그러면 알더라고요. 근데 네. 역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만나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개그맨 정준하는 알아도 장준하 선생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를 규명해야 된다고 했더니, 예, 그 인터넷에서 그 댓글에 네. 난 또 개그맨 정준하가 죽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라고 했었죠. 참 이거 참 웃을 수도 없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장준하 선생 이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 2002년도에 할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여하간 이때 당시에 대학생의 신분증이 뭐였냐면 사실상 그 바로 사상계였습니다. 여대생이 어허. 자기 앞가슴에 이 사상계라고 써 있는 이거를 보여주고 다니는 것. 그 타임지가 아니고. 그렇죠. 예, 타임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사상계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하나의 일종의 그 지식인의 상징이었고, 네. 또 교수라든지 이런 지식인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근거, 내가 이제 이른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게 사상계에 한 번이라도 글을 기고했느냐, 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이런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특히나 어느 정도로 이게 영향력이 컸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냐면 1960년도 당시에 일간지였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발행 부수가 네.
약 7만 부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하. 예, 7만 부 정도를 발행해서. 합쳐갖고요? 예. 예. 아니. 아, 각각?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네네. 당시에 발행하던 게 각각 한 7만 부 정도가 됐다는 네네.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7만 부면은 사실은 그렇죠. 이제 큰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서나 신문 보지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 배달 잘 안 되고,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60년대는 문맹률도 높았고요. 예.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두 매체가 7만 부 수준일 때 월간지였던 이 사상계의 발행 부수는 10만 부.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이건. 뭐 지금도 10만 부 팔리는 거 아이고, 같죠. 세상에. 예. 이 10만 부나 봤다는 거는 사실상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분증처럼 네. 이달에 나온. 그래서 일간지보다 월간지의 발행 부수가 이처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처럼 사상계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만 또 국한됐던 게 아니었고 그 지표가 1962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수상한 막사이사이상 언론 문학 부분상이었습니다. 아, 예.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를 기리기 위해서 암살된. 네. 그래서 1957년도 4월에 제정된 상인데 흔히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큰 상입니다. 또한 매우 우파적인 그런 느낌을 그쵸. 주는 예. 그 상당히 우파였거든요. 예, 예.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반공주의자로서 맞습니다. 후쿠단이라고 하는 그런 필리핀 내 공산주의자들과 무력투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그 우파죠. 그래서 예. 그 이분을 기린다는 그런 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네, 예. 맞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막사이사이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인 중에서는 최초의 이제 수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최초의 수상이고 그 후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더 상을 받았는데 참고로 장준하 선생님이 이 상을 받을 당시에 함께 상을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그 언론 네네. 문학 예. 부분상을 받았고 봉사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막사이사이 봉사상. 네. 이분이 누구였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 아,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수녀 네. 중에서 최초로 성인으로 추앙된 인물이기도 하죠. 네. 이런 이제 마더 테레사와 함께 수녀님과 함께 상을 받은 분이 이제 장준하 선생인데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상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네. 특히 사상계에는 단순히 책만 낸 출판사가 아니었습니다. 1959년 이승만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 장준하 선생님은 전국 순회 문화 강연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문화 공연을 표방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독재 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준비했던 건데 실제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준하 선생님은 사상계 깃발을 내걸은 지프차를 타고 시위대를 오가면서 4.19 혁명을 주도하셨죠. 그 일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정말 행동주의자예요. 예, 행동주의자였고 그리고 결정이 내리면 과감했고 예. 그래서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목소리가 무슨 호랑이처럼 아주 그냥 아주 무섭고 쩌렁쩌렁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장남이신 장옥원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예,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목소리가 유한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장준하 선생님 그 우리 국민 라디오에서도 몇 번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네. 진짜로 유한 분이면서 무서운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정에서 4.19 혁명이 마침내 성공했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무너졌죠. 네. 민주헌정 질서가 유린됐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가 이후 헌법을 유린하면서 18년간의 독재를 이어갔죠. 네. 장준하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박정희의 독재 권력에서 가장 앞자리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투사로 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논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준하가 5.16 쿠데타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아, 예. 예. 누군가는 이제 5.16 쿠데타를 장준하 선생이 지지했고 또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특히 조선일보의 조갑제 같은 경우에는 종편 방송에 나와갖고 장준하 선생이 5.16 쿠데타를 지지했던 만큼 이는 5.16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군요. 그 장준환 선생이 훌륭하다는 것은 조갑자도 인정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5.16 쿠데타에 대해서 당시에 아주 우호적인 가치 판단을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1960년 6월호 당시 사상계에 장준하 선생이 직접 쓴 권두원에서 보면 당시 그는 분명히 5.16 쿠데타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쓴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어를 기계적으로만 해석해서 나타난 오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장준하 선생이 5.16에 대해서 초기에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당시 정권을 얻은 정치 세력이었던 당시 집권 여당의 무능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아하, 예. 예, 장준하의 권두원을 정리하면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젊은 학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부패와 탐욕 그리고 수탈과 부정에 도취한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시켰으나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던 당시 집권 세력이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혁명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 안보의 위기 등이 고조되니까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5.16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하긴 당시의 야당 같은 경우는 일제 끝난 다음에 자유당 같은 경우처럼 노골적인 친일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지주 또 친일의 혐의가 짙었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네. 국민과 또 대학생들과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값으로 혁명을 가져왔는데 네. 4.19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취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목만 생각할 뿐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고 예. 그래서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5.16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쓰니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갑재 등 일부 인사들이 장준하가 5.16을 지지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장준하는 박정희 등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 이 권두원의 결말에 있는데 그 결말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장준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군사 정권이 들어선 그때 쿠데타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해서 그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그는 뭐라고 썼냐면 일체의 권력이 혁명 정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 결말을 줬냐면 본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 반드시 하나의 정치학적 법칙이다. 예. 이러한 권력의 자기 부식작용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청빈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시급히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 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신천하는 것이 옳다. 야, 거기에 행간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움이 묻어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지들이 권력 잡을 것 같은데, 정권을 민간에 이양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호소하는 거군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이 이제 국가권력 최고기관 회의에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박정희가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민정에게 권력을 이양한 후에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신들이 내걸은 혁명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자신이 스스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완벽하게 깼습니다. 예. 자신들이 5.16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패 척결은 자신들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철저히 악용되었고
유신 권력하면 부패가 상징처럼 지금 남아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민정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들은 사심없이 물러나겠다고 했던 박정희는 이후 군복을 벗고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권력을 찬탈했고 그렇게 이어진 그 불법적인 무소불위 통치 기간이 무려 18년에 걸쳤었고 이렇게 제멋대로 헌법을 바꿔가면서 중인과 삼선을 했고 또 이마저도 1972년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초유의 독재 악법을 선포해서 예.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영구적인 총통 대통령을 했죠. 예. 바로 이런 박정희 권력에게 분노하게 된 거죠. 이 처음에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한 이 박정희에 대해서 분노한 장준하 선생은 이후에 이 박정희하고 가장 일선에서 가장 크게 싸웠던 것인데 네. 장준하 선생님은 말씀인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권력이 권력을 찬탈하고 제멋대로 해먹는 것을 지지한 적도 없고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진실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준하는 당시 박정희의 무서운 권력에 모두가 숨죽이고 엎드려 있을 때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네. 장충당 공원에서, 대구 천변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준하는 박정희를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박정희 씨라고 하면서 그의 부도덕을 질타했고 또 친일파로서 행세했던 전력을 과감하게 폭로했죠. 본인이 광복군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상당히 놀라운데 지금도 박정희가 이 친일파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박사모 카페에 예. 닭깎기 마사오라고 하는 친일파가 있었는데 나쁜 새끼야라고 네. 그 글을 올린 아줌마가 있었대요. 예. 닭깎기 마사오가 박정희라는 거를 모른 채. 그러니까요. 네. 제가 형님 이 장준하 선생님 사건 조사하면서 그 중앙정보부 당시 문서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저기 설왕설래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뭐라고요? 그 박정희가 친일파냐 아니냐 그런 설이 있다느니 그런 말이 있다느니 사실이니 아니니 뭐 이런 논란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박정희가 자기가 그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논란을 벌이고 그리고 박정희 씨가 친일파로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것을 광복군인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언비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식이었던 이런 일들이 다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장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이후에 광복군이 된 과정들 네. 그리고 광복군에서 언론 사상계 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5.16 쿠데타 4.19와 5.19 쿠데타까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투사였던 장준하가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되는 과정 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유신헌법에 맞서 싸우면서 걸어갔던 장준하 선생님의 유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